앞으로 한의학을 대할 때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또 다른 옆 사람, 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은기요. 예, 이야기하세요.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났던 약인데요. 향약 진흥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당약이 우세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향토 음식과 풍속 등 이런 것과 다른 약 그리고 처방을 이용해서 치료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당약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을 알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 조선 전기에 많은 왕들이 향약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저는 세종이 향약 채취 원령이라든지 의방 유치 같은 책들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의학 이론을 정리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류 의학에 편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왕들이 주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한국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른 체질에 맞는 약을 연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아까 앞에 한 사람, 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전하연이요. 예, 이야기하시죠. 예. 향약이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초와 약재를 말합니다. 조선 전기 때 태조 때는 향약 진흥 정책으로 인해서 향약 재생집 황방을 지었습니다. 특히 세종 때에는 향제와 중국의 당제를 감별하도록 하게 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온 약재는 종약전에서 재배하여 국산화했습니다. 향약 집선방은 우리 의학계의 자주적인 발전에도 공헌하였는데요. 이로써 조선 전기 향약의학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약 집선방의 향약 분초의 내용으로는 약의 용량과 먹는 방법, 종류와 한약재의 법제 방법 등을 정리해 두었고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분초학 지식을 반영하여서 약재를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향약 집선방은 성종 때까지 한의서로 두루 활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중기 중종 때 이후로는 중국 의학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히 더 주목했던 것은 세종 이후의 의학인데요. 이 세종 이후의 의학의 대중화 측면에서 향약 연구의 정신을 계승하였고 또 이러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중국의 약재가 수입되지 않아서 다시 향약이 부흥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에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부학 공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소원 풀어줄까요? 네, 이야기하세요. 네, 저도 좋은 발표했습니다. 향약은 한반도에서 재생하거나 재배할 수 있는 국산 본토로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당약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 태조 시기에는 향약 재생 집성방을, 세종 시기에는 향약 도급방을, 세종 시기에는 향약 채취 원료와 향약 집성방을, 성종 시기에는 언해 향약 본초를 편찬하는 등 조선 초기에 향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향약에 대한 이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향약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을까요? 먼저 고려 초기에는 송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당약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당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 말 여말 선초쯤이 되면은 중원에서도 원나라와 명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당약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또 조선 초기에는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관계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그 당약의 공급받을 게 불확실해지면서 조선은 자체적으로 향약을 연구하고 생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유학의 관학화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값비싼 당약이 특권층이 전유물로서 소비되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애민 사상을 중시 여기면서 그 귀족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약을 소비할 수 있게 자신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약은 여전히도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함부로 쉽게 당약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값이 좀 더 싼 향약을 개발함으로써 서민들이 자신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예, 수고했고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대략적인 발표를 해줬는데 뭐 이렇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 나보다 생각 잘했다. 뭐 또는 뭐 질문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예, 발표는 이렇게 좀 잘 좀 들어주시고
꼭 코멘트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예. 이민석 학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향약에 대해서 향약에 대해서 신토부리에서 시작돼서 우리 몸에는 우리나라 약이 좋을 것이라는 의도로 발전한 것인 줄 알았으나 방약을 구할 수 없는 서민들이나 전쟁 중 연구 공급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한약에 대할 때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 열린 마음으로 접근이라는 게 향약을 덜 쓰자는 말인가요? 예, 많은 사람 웃게 해줬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혹시 질문의 요지가 뭐죠?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 예. 제 주대만으로 의학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설을 해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주관은 필요가 없다? 제 주관과 더해서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겠다. 예, 열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대략은 알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사항 같은 거.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향약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의사소통관, 의녀, 그다음 뭐 이 향약 집성방, 의방 유치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데 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코넬루트 쓴 걸 기반으로 해도 되니까요. 지금처럼 발표를 이렇게 써서 발표할 수 있는데 발표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발표 없으면은 예, 어떤 거에 대해서 할래요? 예, 의사소통관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띄워놓을 게 있나요? 아, 그걸로 할래요? 예. 그거 일단 제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가지 과제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일단 발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잘 진행이 되면은 다른 발표를 그러니까 퀴즈를 더 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표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우인입니다. 방금 제출했습니다. 예, 잠시요. 더 최근에 올려주신 6-2번 퀴즈에 답변했습니다. 예. 아직 이거 답변 달지 마세요. 6-2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예. 발표가 잘 진행이 되면은 퀴즈를 안 내고서 하려고 했죠. 발표가 안 되면은 퀴즈를 내서 또 발표를 시키려고 한 거니까 예, 발표 좀 해주시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관이란 조선시대 기존에 서적으로 들어왔던 의학 정보를 단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별도의 의학 문헌 연구 전담 관리 기관을 신설한 걸 의미하는데 의서를 습독한 사람한테 경서를 습독한 사람처럼 벼슬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 치면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있는 것처럼 지금 의사 국가고시 말고 그냥 시험 하나 보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의서를 습독해서 의사가 되는 벼슬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의사들은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상은 중인 계층에 속하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신분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잖아요. 근데 의술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면서 사대부들한테도 의학 학습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관들의 활약을 보면 의방유치, 의림차료, 동의보감 등의 편찬에 기여하고 그냥 단순 편찬에서 더 발전해서 변증시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의술은 단순히 이제 약을 처방하고 뭐 물리적인 수술을 행하고 이러는 것일 수 있으나 의학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연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뭐 지금처럼 서로 토론하는 과정 뭐 이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술을 단순한 어떤 기술에서 복합적인 학문으로 취급하게 된 이 과정이 상당히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누가 해주시죠.
자, 발표가 되면 질문을 꼭 같이 하라고 했죠. 발표 어렵게 발표를 했는데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내 거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에 질문 안 하는 거는 교수들은 어차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동료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죠. 도와주기 위해서는 네 발표 잘 들었다. 라는 간단한 표시로서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좀 쉬운 질문들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또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으면은 내가 대신 답변도 해주고 그냥 넘어가자는 건 넘어갈 수도 있고 하겠죠. 예, 질문 예. 그냥 하세요. 예. 아까 의서 습독관 설명하실 때 예를 들면서 병서 이것처럼 의서를 습독하면은 의사 국시 말고 그냥 의사를 해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학자가 약간 석사 박사를 의학으로 한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서 습독관도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직책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좀 답변했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줬는데요. 네. 예. 이야기 하실래요? 해도 괜찮아요. 예. 이야기도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오해는 아닌데 이해를 제가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요. 하시면 될 것 같은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누구요? 자, 이야기해 주세요. 예. 누구였어요? 예. 그때 조선시대에 의사들이 중인이어서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의사습독관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의사들의 신분도 높아진 건지 예, 의사 신분이 높아졌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궁금하다. 답변하기 좀 어렵겠죠? 네. 자, 의서습독관이라고 해서 자, 핸드폰 다 놓으세요. 자, 의서습독관이라 해서 조선시대, 이 세종시대에 습독관 제도를 만들었어요. 습독관. 그럼 습독이 무슨 뜻이냐? 글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익힐습, 읽을독. 한번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습독. 예? 습독 한번 찾았으면 누가 크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습독이란 글자 찾았으면은. 글을 읽혀 읽음. 번째 뜻 아니야? 글을 이렇게 읽는다? 그렇게만 나와요? 것을 예? 임시벼슬? 또 뭐가 있어요? 의학 관계 지식을 강습시키기 위해 선발되었다. 습독관이 의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습독관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당시에는 의학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지만 일단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부분들 조선시대 과학기술 중에 좀 옛날 시대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천문학. 천문습독관.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한다. 역관들도 뭐 역학습독관 뭐 이런 식으로 각 해당되는 이 학문 분야에 습독관이라는 제도를 줬어요. 그럼 이 습독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냥 일반 중인들, 아직 한의사 면허 없는 이런 여러분들 중에서 뽑아서 이 습독관을 시켰을까요? 안 그러면 그나마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시켰을까요? 자, 천문을 갖다가 나한테 천문 습독관 시켜놓으면은 내가 가서 천문을 보고 뭘 알아야 하늘 보고서 뭐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은 책은 읽을 줄 알지만 그래도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습독관들을 의사들 중에서 습독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의원이라고 해서 뭐 벼슬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궁궐 주변에서 또는 궁궐에서 있었던 이런 중인들을 모아서 의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뽑아서 습독관을 만든 것이죠. 세종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런 습독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내가 중인 신분인데 감히 임금 앞에서 책 읽는 걸 할 수 있어요. 임금하고 어떻게 보면은 겸상까지는 아니지만 임금 옆에 같이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임금님하고 우리 대통령한테 가서 같이 책을 읽을 기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여야 되겠죠. 뭐 특별한 일을 했거나 하면 뭐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각각 학문 분야에서 이런 습독관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대부분 과학기술을 하던 사람들이 다 중인이었잖아요. 벼슬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중인들이 그런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데 나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팀을 꾸려서 모여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도 그에 해당되는 벼슬한 사람과 임금 같이 와가지고 뭐 임금이 맨날 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와가지고 같이 책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통령 앞에서 책을 읽는 일을 한다 할 때 그 부담감이나 또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임금 앞에 가서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알지 못하면은 혹시라도 실수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합해가지고서는 거의 뭐 좀 후닥거리 한번 하겠죠. 예, 그런데 옛날에 뭐 그런 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잘못하다가도 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시대였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 중인들이 모아서 또 의학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습독관이 되고 또 그런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학 지식이 같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의학 지식이 높아지니까 어떤 책을 쓴다. 향약 집성반의 책을 만든다 할 때도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향약 집성반의 책을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쉬워지죠. 여러분들한테 향약에 대한 책을 한번 써봐라 하는 거랑 그나마 이 한약 지식인 나한테 향약 집성반의 책을 써봐라 할 때 쓰는 속도라든가 차이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본과 4학년 학생하고 같이 놓고서 뭐 향약 집성막이라는 책을 한번 만들자 했을 때 보면은 속도나 그 내용이라든 것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 계기가 마련도 됐었죠. 그래서 의서 습독관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서를 읽게 했고, 그래서 세종시대의 의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읽게 했고, 나중에 동의보감도 세종시대에 그 만드는 책이 향약집선방하고 또 하나 책이 뭐 있죠? 의방유치라는 책이 있죠. 의방유치라는 큰 책을 만들었는데 의방유치를 향약에서 의방유치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향약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의방유치는 들어가면 안 되고 향약구국방, 향약집선방 이런 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종시대에 그 의방유치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의서습독관은 계속 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의보감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도 의서습독관이 있었나 없었나 확실히 모르지만은 어떤 그 분위기들, 책을 많이 보는 분위기들, 또 책을 많이 모아주려는 이런 분위기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만들어지는데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보감까지도 후대까지 가면서 그 의서습독관이 있어서 의학이 나라에서 좀 권장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의서습독관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서습독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뭐 여기서 신분이 낮은 편을 습겠다 했고 의술이 중요성이 대세는 사대부들에게 의학학습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라고 했는데, 사대부들이란 임금이 나와서 책을 읽자고 하는데, 자 의서를 보자 하는데 임금이 나오는데 그 밑에 신하가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지금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누가 딱 뜬다 하면은 그 기관 단체장 나와서 다 접대하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임금이 딱 떠서 자 공부하자 하고 모였는데 영의정이 나는 싫어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영의정, 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이 뭐 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못 가요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참석해야 되겠죠.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이 양반은 이거 도망가봐요. 거의 죽음이죠. 자 보건복지부 이 재난이 있어서 코비드19가 생겨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알았다. 이 대통령이 갔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도 어이 말고 다른 이 해당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의학에 대한 공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임금이 공부하는데 너네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같은 이 사대부들도 같이 어느 정도 의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한의학,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전공했던 그 의사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소습도관이라는 이런 제도가 이 의소습도관이라는 제도는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둔 곳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또 유일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의녀 제도죠. 의녀. 자, 의녀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장금이요. 그렇죠. 대장금 생각나죠? 네. 자, 대장금, 장금이 같은 경우도 의녀의 신분이 처음에 어땠죠? 의녀가 어떤 사람에서 의녀를 뽑았다 했죠? 천민이었죠. 중인도 아니에요. 중인은 옛날에 보면 쌍놈이죠. 쌍놈이, 상놈이 중인이었어요. 그 다음, 그보다 더 못한 노비들이었죠. 노비. 중인은 그나마 자유롭게 자기가 활동할 수 있었는데, 노비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매여 있죠. 누군가 내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천민이었는데, 노비 천민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의녀를 뽑다 보니까 의녀들을 이렇게 뽑게 되는 이런 일이 뽑게 된 것이죠. 자, 혹시 그 의녀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발표해 볼 사람 있을까요? 의녀. 아는 만큼 발표해 볼 사람.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혼자 쭉 진행하고 마는데, 그래도, 예. 혹시 뭐 발표할 자료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코너에서 이름 뭐였는데, 그것 좀 띄워줄게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 띄우자. 예. 이야기 하세요. 예. 네. 의녀는 왕실에 속해 있는 여인들의 의료 편의를 위해 설치한 그런 제도이고요. 당시에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기에 남녀 유별이 있어서 여인들이 남자 의원에게 진찰받기를 꺼려했지만 보통 의원들이 남자였죠. 그래서 1406년에 허도의 건의로 의녀 제도를 신설했고, 제세원에서 어린 아이에게 의술을 가르쳐서 의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의녀들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관비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했기에 이들은 지위가 굉장히 낮은 특성을 지녔으나 맥경과 칠구법 등의 기초 의술을 교육받았고, 교육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아쉬운 게 이 뒤에 것도 좀 더 이야기하면 더 좋았는데요. 자, 이 빨간 줄 친 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이렇게 발표했는데 질문 좀 이따 같이 받을게요. 자, 빨간색으로 쓴 글자, 여러분들 싫어하는 한문이 나왔는데 혹시 번역해 볼 사람 있을까요? 번역. 네? 먼저 책을 읽고 글자를 한 뒤에 후에 의서와 처방을 습독한다. 습독이 뭘까요? 익히고 읽는다. 익히고 있습니다. 습독. 혹시나 그럼 찾아봐야 되겠죠. 습독이 무엇인가? 자, 습독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해박 공부 열심히 해서 자느라고 정신들이 없네요. 다른 사람들 뭐 해박 공부 열심히 했어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습독이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습독. 그냥 습독만 하다 말고 습독만 찾아보세요. 전이감 등에 들었던 정육품, 정복품, 임시벼슬. 네, 임시 벼슬이라는 이런 쪽으로 뒀었죠. 그래서 벼슬 이름으로서 습독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서 습독하는 습독은 벼슬 이름이었고, 여기서 나온 습독이라는 것도 그 벼슬 이름의 습독도 되지만은 글자를 갖다 해석을 하면은 읽고서는 읽어서 익히고 읽는다. 익힌다는 거. 하기 실습자 할 때 습자가 되는 것이죠. 예습 복습. 미리 익히고 나중에 다시 익히고. 한 번만 익혀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건 아니죠. 그걸 갖다가 또 생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몸에 이거 나는 이런 부분들 한문을 이야기하면서 한문은 입에 상구돼야 된다. 입에서 그냥 줄줄 나올 수 있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상구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말하는 것처럼 익힌다는 거. 계속 익혀서 읽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먼저 독서 식자. 먼저 책을 읽고 책을 읽어서 식자. 글자를 알고. 그러니까 솔직히 천민들이었으면은 책을 읽을 정도도 안 됐죠. 중인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양반의 자제들도 노느라고 책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죠? 여러분들은 보면 딱 맞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데도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사람들도 거의 비슷했겠죠. 양반의 자제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진짜 글도 모르고, 또 일반 상민들은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몰랐고, 또는 그 중에서 좀 영특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공부해가지고선 또 글자를 알기도 하고 했는데, 중인들은 일단 좀 그렇지만 이제 천민들은 전혀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독서 식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자, 책을 읽어서 글자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후에 습득 의방, 의방을 갖다가 익히고 읽게 한다. 아주 여러 번 많이 읽히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한문을 알아야 의술을 볼 수 있다. 그거겠죠. 여러분들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거의 의녀들 수업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 한문 먼저 알아서 글자를 알아서 한문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한문에 관련된 뭐 맥경이라든가 아까 뭐 책이 뭐였죠? 맥경 같은 거, 그다음 친국법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한다. 라고 했으니까 특히 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을 잡아야 되겠죠. 남자 의사가 여자 손을 잡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왕비 그 맥을 잡을 때 어떻게 한댔어요? 뭐 실을 묶어가지고 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손으로 잡아도 내 맥도 어떤가 잘 모르는데 그걸 갖다 실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일 거고, 좀 아마 뭐 헝겊을 대고 하거나 뭐 이런 쪽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 당시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손을 내미는 것 자체를 꺼리는 시기에 그러면 누가 대신 할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왕비 그 진맥을 한다 할 때 내가 할 게 아니라 그 의녀에게 시켜서 그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서 맥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겼던 것이죠. 대신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침을 넣어야 된다. 자, 허리에 침을 넣어야 되겠다. 남자한테 침을 맞는다는 게 그 당시에 진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로봇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 로봇이 없었으니까 의녀에게 네가 가서 침을 여기 이렇게 놔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맥이나 침에 대한 부분들은 의녀들이 배우기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배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됐다라고 하고, 이거 처음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의녀를 교육시켜서 의녀를 활용하자라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들 최고 싫어하는 방법, 권징법. 학업 성적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한다. 지금 여러분들 학업 성적에 따라 성적이 차등 지급되죠. ABCD 차등 지급되고, 그 다음에 직지맥, 동인경, 가감 13방, 산서 등으로 다시 필독서 정하였고, 의녀 교육을 철저를 기하고 무능한다는 최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고 싫어하는 거를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봤을 때 좀 할 수 있게 권장도 하는 방법, 권장에도 성적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 징계로서 이 탈락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썼는데, 뭐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 되고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이런 식으로 권징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점점 가다가 뭐 전문이라 표현했지만은 꼭 전문은 아니고 그쪽을 더 많이 쓴 것이죠. 그래서 진찰과 치료를 갖다가 더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료를 잘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다 똑같이 졸업해서 한의사가 되지만은 이 중에는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남과도 나처럼 이렇게 책 보는 걸 전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것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내과를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신구과를 잘하고,
하는 것처럼 잘하는 걸 갖다가 할 수 있게 내의를 갖다 만들었고, 간호사 역할하는 사람도 만들었고, 산파 업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각각 잘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게 또는 권장하거나 배치를 했었다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과를 나눈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연산군 이후에 이제 강우와 음악을 함께 익혀서 약방 기생이라는 것까지 갔다라고 해서 뭐 의녀가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의녀가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의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왜 의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네, 남녀유별. 같은 말이에요? 네. 남녀유별이었죠. 남녀유별을 갖다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은 좀 더 큰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가부장제. 또 좀 더 크면은 자, 가족까지 갔어요. 가족보다 좀 더 크게. 예, 유교사상. 고려시대에 유교사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려시대에 있었어도 아주 그렇게 뭐 유교사상 공자를부터 시작되니까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죠. 근데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이때에 남녀의 구별, 차별 이런 것이 조선시대처럼 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는데 삼국시대만 보면은 신라시대에 임금이 여자도 있었죠. 여왕이 있었죠. 그러면은 뭐 차별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려시대에도 재산분할 때 남자 여자 평등하게 배분할 정도로 그 차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고려시대 배경과 조선시대 배경이 남녀 역할이 굉장히 바뀌죠. 고려시대에는 장수도 장군 역할하는 사람도 여성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래서 유교가 딱 그 나라의 국교로 정해지면서 그 남녀 차별이 많이 생기게 됐고, 남녀 구별을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 같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남녀를 구분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제 여성에 관련된 질병이 치료하는데 일반 여성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귀족 여성이라든가 또는 왕실의 여성들을 아무리 어이라 해도 쉽게 치료하기가 서로 껄끄럽죠. 치료를 받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서로 껄끄럽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좀 그 껄끄러운 걸 해소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의녀 제도였고, 좋은 쪽으로 잘 갔으면 좋은데 연산군 이후에 이제 임금이 헷갈리게 해가지고서는 야, 쟤들 뭐여? 그냥 기생으로 써.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활용돼서 그 지위가 안 그래도 낮은 지위가 더 낮아진,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시간이 급하니까 내가 빨리 이야기할게요.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은 향약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됐다 했죠.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이제 향약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요. 왜 향약을 갖다 쓰게 되느냐?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잘 되면은 그냥 이 중국 약재 쓰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 우리나라 약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는 나는 것 중에? 예? 인삼. 고려 인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 인삼인데, 인삼 빼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약수요. 예? 에요? 쑥. 예, 강화도 약쑥. 꼭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이지 중국에서는 강화도 약쑥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좋은 것들 몇 가지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는 거 좋은 거 있죠. 인삼처럼 좋은 거 있고 몇 가지 안 되는 약재지만 있는데, 대부분 약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는 감초, 국산 감초 쳐지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재배를 성공해서 있긴 있는데 쳐지지 않죠. 국산 감초 이렇게 얇아요. 근데 원산지에 나온 감초 이만큼 두꺼워요. 그 맛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효과도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수입에 써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경제가 어려운데 수입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한번 재배해보자. 안 그러면 또 다른 걸 써보자. 대체할 수 있는 걸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향약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향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구하는 결과물로서 향약 구급방이라든가 향약 집성방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향약 구급방 같은 경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났고, 이 향약 집성방 같은 경우는 세종 때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향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모았어요. 향약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으고 해서 의서와, 그러니까 의학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과 거기에 약을 쓸 때는 향약이라는 걸 갖다 쓰자라고 해서 앞부분에는 의학 이론에 대한 부분을 쫙 모았어요. 모았었고, 그 다음 뒷부분에 70편 이후로 가면은 이제 그 약재, 한약재를 갖다 다 모아가지고선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향약 집성방이지만은 책 내용은 의학 내용을 앞에 써서 한 70권까지 쓰고, 70권부터 77권까지인가, 13권, 80 몇 권까지, 마지막 권까지를 향약에 대한 내용을 쭉 써서, 그러니까 앞에는 의학기를 썼고, 그 뒤에는 본초에 관련되는 부분을 쫙 기록을 한 이런 책이 향약 집성방이 되는데, 되고 있죠. 하여튼, 그 향약에 관련되는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의방유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향약에 대해서 67권부터 이렇게 이 전체 향약에 대한, 약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의방유치라는 책이 또 향약 집성방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종 임금이 뭐 한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연구해서 습독관 제도를 만들었다 했죠. 습독관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의서 습독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의서를 갖다가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하자. 자, 역대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의서를 모아서 정리했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죠. 종합의서로 만들었던 책들, 백과사전 형식의 종합의서로 만든 책들이 몇 가지 있죠. 찾아야 되겠죠. 뭔가. 나는 답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답변 나오길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백과사전 형식으로 큰 책이 무엇인가? 중국 역사 찾으면 돼요. 당나라 때 가장 유명했던 의사. 손사마. 네, 청금요강. 청금방 같은 책이 백과사전 형식이라 했죠.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거.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송나라 시대 가면 성해방, 태평성해방, 성제충록 같은 아주 커다란 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시대에 야, 중국만 만드냐? 우리도 만들자. 라고 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의방유치라는 책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의방유치는 향약 집성방보다 더 방대하게, 향약 집성방을 모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크게 모아서 의방유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임진왜란 때 막 뺏기고 뭐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한지 전체가 있지 않아요. 연대도서관에 뭐 조금 몇 권 있거나 이런 것뿐인데, 일본의 이 어떤 국내선 도서관인가 전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이크로필름 떠가지고 한국 한양정원에서 그걸 갖다가 원본을 복원하고 그걸 서비스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돼서 이 의학에 관련된 모든 책의 내용들을 다 끌어와서 그 당시에 모을 수 있는 많은 책들을 끌어와서 만든 것이 의방유치이다 라고 보고, 이 의방유치 원문은 한약고전 TV에 아마 볼 수 있거든요. 원문이 볼 수 있고, 아까 봤던 그 향약 집성방 요거의 원문과 번역문은 또 한약고전 TV에 요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 나와 있고, 요건 번역까지 다 돼 있고, 의방유치는 번역까지는 안 돼 있지만은 나와 있는 요 정도 상태가 되고 있죠. 뭐 이 정도 이야기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의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 어떤 걸 읽거나 보고 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 틀리고 맞다. 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서로 간에 의견을 갖다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가지면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의녀제도 의서습득관 향약
향약, 그다음 의방 유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수업 이렇게 마치면 되겠죠? 자.